유럽 전역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폭주하는 관세 정책에 격분한 유럽인들이 미국 제품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산은 사지도 먹지도 입지도 않는다. 라는 구호 아래 전례 없는 보이콧이 시작됐습니다. 맥도날드 간판이 불길에 휩싸이고 테슬라 쇼룸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유럽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럽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는 삼성전자 유럽 마케팅을 담당하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한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유럽의 소비혁명을 이끌게 된 그 영국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딱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리버 스미스, 34살 영국인입니다. 당시 유럽이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대륙 전체에 분노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어요. 유럽 시민들은 더 이상 미국 제품을 사지도, 먹지도, 사용하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은 밝은 불꽃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테슬라 전 시장은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죠.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는 와중에 오직 한 나라만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한 외국인이 있었죠. 바로 저였습니다. 5년 전 저는 삼성전자 유럽 마케팅 매니저라는 안정적인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 일은 안정과 존중을 가져다 주었지만 뭔가 내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어요. 분기 보고서, 끝없는 회의, 그리고 전략 기획 세션들. 저는 거대한 기업 기계 속의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제 목적의식은 매달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오후,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생강은 아래에서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변을 따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모든 것을 바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그때 제 핸드폰에서 팀장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올리버, 다음 분기 전략은 언제 완성할 거예요? 저는 그 글자들을 꼬박 1분 동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그 전략 문서는 또 다른 회의로 이어질 테고 그 회의는 또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낼 거였죠. 저는 수년간 이 끝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결정을 발표했을 때 반응은 충격부터 걱정까지 다양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책상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몇 년씩 경쟁하는 자리를 포기하는 거야. 재무기획팀의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취업 시장이 최악이라고 인사팀의 소피아가 경고하고 있었어요. 런던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해, 올리버. 연금은? 의료보험은? 내 미래는 어쩔 거니? 이런 진심 어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2주 후, 저는 필수 물품들을 2개의 여행 가방에 담고 회사 아파트 열쇠를 반납한 뒤 파리 중심부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갸르뒤 노르부격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 12월의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역은 사방으로 서두르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의 터미널 안에서 안내 차인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움직이는 군중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의심이 잠시 제 마음을 흐리게 했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걸까요? 그때 이상한 느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리의 바람이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저는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는 새로 찾은 목적의식과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회색빛 파리 하늘이 역에서 나오자 제 위로 펼쳐지고 있었죠. 이제 저는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길을 발견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제 작은 임대 아파트의 황금빛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11구에 있는 관광지에서 벗어난 소박한 원룸을 빌리고 있었어요. 첫 주는 탐험과 발견의 흐릿한 시간 속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걸었는데 제 신발이 몽토르괴유와 빅투아르 광장의 자갈길 위에서 딸깍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죠.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진열대를 꾸미는지,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먼저 집어드는지, 무엇이 그들을 멈춰서서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지를요.
도시는 회사 생활과는 다른 리듬으로 숨쉬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신선한 상품을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어요. 카페 손님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 앞에서 오래 머물고 있었죠. 저는 관찰한 것, 스케치, 아이디어들로 노트북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뭔가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저는 생제르맹 거리의 작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에스프레소가 제 손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 파리지앵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명의 대학생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난 더 이상 그 브랜드에서 물건 안 살 거야. 젊은 여성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단호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쇼핑은 투표하는 것과 같아. 우리 지갑이 우리의 투표용지인 거지. 그녀의 말이 전기처럼 저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정확한 말을 재빨리 노트북에 적으면서 커피를 거의 엎을 뻔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찾고 있던 열쇠였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의 가능성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구를 벽 쪽으로 밀어두고 큰 종이들을 빈 공간에 테이프로 붙이고 있었죠. 컬러 마커로 비전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냥 한국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치, 장인 정신, 철학을 보여주는 플랫폼이었어요. 밤이 새벽으로 바뀌면서 콘셉트가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새벽 5시에 창문으로 들어올 때 저는 뒤로 물러서서 제 작업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차트, 다이어그램, 계획들이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제 몸을 잡아당기고 있었지만 확신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죠. 이 길을 선택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저는 혼잣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몇 주는 제 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어요. 미국 무역 정책에 대한 긴장이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깨달음 한 달 후, 파리 전역에서 시위가 터져나오고 있었죠. 저는 샹젤리제 거리의 테슬라 부티크 앞에 군중들이 모이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분노에 찬 구호가 교통 소음 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반짝이는 쇼윈도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리옹에서 맥도날드 간판이 뜯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르세유의 슈퍼마켓들은 미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빼고 설명 메모가 붙은 빈 공간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제 소셜미디어 피드는 젊은 파리지앵들이 코카콜라 병을 생강에 던지거나 아이폰을 망치로 부수는 동영상으로 가득 차고 있었죠. 샵 보이콧 USA 해시태그가 며칠 동안 트렌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 깊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몽파르나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마리안느 샤스텐 교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은색 줄무늬가 있는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이 시앙스포 대학 교수님은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셨습니다. 올리버, 그녀는 차를 생각에 잠겨 저으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니야. 쌓여왔던 분노의 폭발이지. 그녀는 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그들의 전통 산업과 문화적 정체성을 침식시켰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구매 결정을 저항과 자기 결정의 행위로 보고 있었어요. 쇼핑이 정치적인 행위가 됐어. 그녀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오늘날의 세계에서 소비하는 모든 유로는 당신이 만들고 싶은 미래에 대한 투표인 거지. 그녀의 분석은 제가 밤새 끄적였던 벽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행동해야 했죠. 사업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작은 노트북과 카메라를 배낭에 넣고 어느 날 이른 아침 파리의 시장들을 탐험하러 나섰어요. 제가 몽마르트의 예술적인 언덕에서 역사적인 바스티유 지역으로 여정을 시작할 때 도시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시장은 텅 비어 있어서 놀랐어요. 평소에는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북적거리는 가판대들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마르셀이라는 치즈 판매상이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시위 이후로 장사가 안 돼요. 그는 진열대를 다시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반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세요. 저는 그의 꼼꼼한 배열을 관찰했어요. 예전에 미국 제품들이 눈에 띄게 놓여있던 자리에 새로운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치즈가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구석에서 한국어가 쓰인 다채로운 포장들이 눈에 들어왔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요. 마르셀은 한국 과자와 양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대안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죠. 이런 패턴은 제가 방문한 모든 시장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음료 가판대에서는 프랑스 봉봉 소다가 코카콜라를 대체하고 있었어요. 한 국수 가게는 미국과 일본 브랜드에서 매운 신라면 포장을 눈에 띄게 진열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전통적인 베이커리였는데 신선한 바게트 옆에 주인이 김, 밥, 채소가 들어있는 DIY 김밥 키트를 놓았더라고요. 우리 손님들이 이것들을 정말 좋아해요.
빵집 주인은 밀가루 묻은 손으로 키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부분 날에는 정오가 되면 다 팔려요. 저는 페이지마다 메모와 사진으로 채워갔어요. 시장 일대를 다 돌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고 발은 아프지만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이었죠. 아파트로 돌아와 작은 식탁을 정리하고 제 발견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큰 종이를 펴고 제가 관찰한 것들을 상세한 지도로 만들었어요. 메모를 정리하면서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미국 제품을 피하고 대안을 찾고 있었어요. 프랑스 현지 상품이나 더 윤리적인 생산자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제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둘째, 소비자들은 제품 뒤에 있는 가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친환경, 지속 가능한, 윤리적으로 생산된이라고 강조하는 표지판들이 이런 진열대에서 더 오래 머무는 쇼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셋째, 새로운 문화적 경험에 대한 호기심이 이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물건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들이 이런 개방성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었죠. 넷째, 한국 브랜드들은 점점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쇼핑객들은 그것들을 품질, 혁신, 좋은 가치와 연관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작업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확신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색색의 마커와 사진들이 행동을 위한 생생한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관찰에서 실행으로 옮길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파리 북동쪽 교외인 팡탱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방치로 먼지가 쌓여 있었죠. 수년간의 사용으로 얼룩진 콘크리트 바닥, 때가 끼어 흐려진 높은 창문들, 그리고 녹이 쓴 자국이 보이는 금속 지지대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버려진 것만 볼 수 있을 때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더러운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바닥에 패턴을 만들고 있었어요. 개방된 구조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었죠. 메트로로 파리 중심에서 단 20분 거리인 이 위치는 저렴함과 접근성 모두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다른 물건들의 목록을 준비해온 놀란 중개인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비용을 계산하고 평면도를 스케치하면서 제 결정의 엄청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 저축금과 삼성퇴직 기금이 이 벤처에 완전히 투자될 거예요. 안전망은 없을 거였죠. 하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시장 조사를 보니 의심은 제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황금 기회였고 저는 그것을 잡을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고 변신은 제 에너지의 모든 한 방울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무릎이 아플 때까지 바닥을 닦고 손에 가시가 박히도록 선반을 설치하고 어깨가 아플 때까지 벽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공간은 변해가고 있었죠. 하얀 페인트가 벽을 밝게 만들고 나무 선반이 따뜻한 진열대를 만들고 조명이 제품 영역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빈 선반을 한국 제품으로 채우는 거였죠. 저는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한국 회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 이메일을 무시했어요. 그들의 유통망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거든요. 작은 기업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사업 이력이 없는 외국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한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상 통화 중에 물었어요. 그녀의 의심이 찡그린 눈썹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비자 트렌드 분석과 파리 시장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프랑스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미국 제품의 대안을 찾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 가치와 문화적 진정성을 반영하는 상품에 끌리고 있어요. 끈질긴 전화와 프레젠테이션을 2주 동안 한 후 5개의 한국 회사가 소량의 제품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전통 약초 성분을 사용하는 스킨케어 브랜드, 친환경 의류 디자이너, 지속 가능한 식품 생산자, 문구 제작자, 그리고 천연 소재를 전문으로 하는 가정용품 제조업체였죠. 저는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고 제 사업에 서울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한국의 수도와 첫 번째 또는 주요한이라는 아이디어를 결합한 거였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완성된 공간의 중앙에 서 있었어요. 선반에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된 설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배열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공기는 신선한 페인트와 나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작은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업일은 회색 하늘과 가벼운 비와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에 벨이 마침내 울렸어요. 한 중년 여성이 우산에서 비를 털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지하철역에서 당신의 광고를 봤어요.
그녀는 찻잔 세트 진열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제품을 찾다니 흥미롭네요. 그녀는 7유로짜리 작은 도자기 컵을 구매했어요. 오후 7시 폐점 시간까지 6명의 손님이 더 방문했고 그날의 총 매출은 37유로였습니다. 일일 경비도 겨우 충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그 첫 손님들은 소중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흥분이었죠. 스킨케어 제품을 살펴보던 한 젊은 남성이 외쳤어요. 이런 곳이 생기길 기다렸어요. 재활용 종이로 만든 노트를 들고 있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이렇게 사려 깊게 만들어진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나타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젊은 대학생이 샵슬로는 페어스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구매 사진을 올렸던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뒤를 이었죠. 다음 날 아침 12명이 가게를 방문했어요. 3일째 되는 날 18명이 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동네 대화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한 달 안에 매일 수십 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품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진정으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각 제품의 출처와 철학을 설명하는 작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선택을 하기 전에 그것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죠. 이것들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에요. 한 단골 고객이 수제 도자기 그릇을 구매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문화 조각들이죠. 전환점은 비가 오는 어느 화요일 오후에 뜻밖의 찾아왔어요. 노트북과 전문 카메라를 들고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는데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 RT의 프로듀서인 클레어 루소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의식 있는 소비의 물결에 대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관심을 갖고 가게를 둘러보며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가게는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대표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해주실래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 한 번의 대화가 서울원을 고군분투하는 스타트업에서 문화 현상으로 급부상시키리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촬영팀은 이틀 동안 서울원의 구석구석을 녹화하며 저와 고객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밝은 카메라 조명 아래에서 저는 제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 이상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클레어에게 말했죠.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선언이에요. 모든 구매는 당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선언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던 날 밤, 저는 아파트에 혼자 앉아 긴장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서울원을 의식 있는 소비의 선구자로 소개했어요. 내레이터는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의미를 찾는 유럽인들이 환영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몇 분 안에 제 전화기는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우리 웹사이트 트래픽은 평소의 50배로 늘어나 서버가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수백 개의 온라인 주문이 들어와 있었죠.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모든 상품, 밥공기, 김치, 스킨케어 제품, 심지어 한글 스티커까지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주문 처리를 돕기 위해 3명의 보조 직원을 고용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화와 이메일에 답하면서 상자를 포장하며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었습니다. 잠은 제가 좀처럼 누릴 수 없는 사치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아침 검은색 고급 차가 가게 밖에 주차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나와서 자신을 프랑스 최대 소매 체인 중 하나인 르클레르의 상품 기획이사 류크 모로라고 소개했어요.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해요.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미국 제품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어요. 파리의 6개 매장에서 한국 상품을 테스트해보는 걸 제안합니다. 2주 안에 작은 코리아 코너 섹션이 파리 전역의 르클레르 슈퍼마켓에 등장했어요. 고객들은 이 새로운 상품들을 살펴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예상치보다 300% 초과했죠. 소식은 프랑스를 넘어 퍼졌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소매업체들이 한국 제품 소싱에 관한 조언을 구하려 저에게 연락하고 있었어요. 독일 백화점들은 자체 한국 섹션을 만드는 데 대한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원은 작은 가게에서 컨설팅 허브로 진화했어요. 저는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에 능통한 직원들을 고용해 확장되는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창고 공간은 늘어난 재고를 수용하기 위해 2배로 커졌죠. 가장 놀라운 초대장은 정부 인장이 찍힌 우아한 봉투에 담겨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농업부가 중요한 발표를 위해 역사적인 빌레루이 호텔에 저희 참석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상적인 석조 건물에 도착해 정장을 차려입은 관리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발의 진지한 사람인 로랑 뒤부아 장관이 연단에 다가와 그의 발표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프랑스는 모든 미국 농업 장비를 제거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채택할 것입니다. 그는 모인 군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샴페인과 정교한 페이스트리가 있는 리셉션에서 장관은 저를 옆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원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우리 위원회에 이 결정을 내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당신은 한국 기술이 품질과 윤리적 가치를 모두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다음 날 유럽 전역의 신문들이 이 발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헤드라인은 대담하게 선언했죠. 프랑코 아메리칸 동맹의 종말. 아침 식사를 하며 이 글을 읽으면서 일어난 일의 엄청남이 마침내 저를 강타했습니다. 기업 생활에서 벗어나는 개인적인 여정으로 시작된 것이 어떻게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제 작은 선택이 더 큰 역사적 힘과 합쳐져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원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원을 연 지 18개월 후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소비자 주권 포럼 무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은 메모를 검토하며 떨리고 있었어요. 300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이 강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분기 보고서를 걱정했던 전직 마케팅 매니저였던 제가 이제는 쥐조 연설자로 초대받고 있었죠. 5분 남았습니다. 스미스 씨. 행사 담당자가 제 마이크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제 여정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사직서, 빈 창고, 첫 37유로의 매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제 이름이 호명되자 저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우리의 세상을 형성해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는지 이런 결정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직 진정성 있는 브랜드와 국가들만이 이 의식 있는 소비의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거예요. 청중들은 제가 서울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제품이 어떻게 유럽 소비자들이 찾는 것, 즉 품질, 혁신,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정확히 제공하는지 설명했죠. 제 연설이 끝났을 때 강당 전체가 박수를 치며 일어서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이제 3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서울원은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주요 컨설팅 허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는 200개가 넘는 한국 제조업체와 그들의 제품에 관심 있는 500개의 유럽 소매업체들의 연락처 정보가 들어 있었죠. 제가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한국 제품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는 종종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싼 복제품 아닌가요? 사람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어떤 상점 주인들은 한국 대안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미국이나 유럽 브랜드만 원해요. 이제 그 같은 회의론자들이 무역 박람회에서 저에게 다가와 한국 제조업체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들은 한국 상품 전용 섹션을 만들고 있었어요. 요리 프로그램은 김치와 비빔밥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패션 잡지들은 한국 스킨케어 루틴과 지속 가능한 의류 디자인을 칭찬하고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 제품을 보이콧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럽인들은 진정으로 한국의 혁신과 품질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제품에 대해 불평했던 프랑스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페이스크림을 사러 서울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죠. 60년 동안 써본 어떤 것보다 더 잘 작용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벨기에 초콜릿 제조업자는 자신의 레시피에 한국 재료를 넣고 있었어요. 독일 엔지니어들은 한국 제조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국 섬유 예술가들과 협업하고 있었죠. 저는 이러한 관찰들을 일기장에 기록하며 문화 교류와 상호 존중의 예시들로 페이지마다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롭게 떠오르는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이 번창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화창한 봄날 아침, 저는 생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보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은 이제 전통적인 프랑스 페이스트리와 함께 한국 간식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카페 테이블에서는 여러 언어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현지인들이 배운 간간히 한국어 문구도 섞여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첫날 파리의 바람이 속삭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 작은 순간의 명료함, 제 직감에 귀 기울이기로 한 그 작은 선택이 제가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두 세계를 연결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잔물결을 만들었고 그 잔물결은 파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은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더욱 뜻깊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